아, 고생했어. 음, 안녕. 음, 음. 안녕. 안녕. 안녕.
오케이. 대충 다 도착했구만. You clear. 냄새 좋은데 그거? 여기까지 나는데? 약간 우드 계열 약간 그런 냄새나,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을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어, 어제 우리가 처음 이제 뉴클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우리가 아토믹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아토믹 모델 히스토리에 대해서 J.J. 톰슨부터 시작해서 러더퍼드, 보어, 슈레딩거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슈레딩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진 않을 거고, 그거까지 우리가 배울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러더퍼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줄 내용은 이제 그거겠지. 그러면 러더퍼더는 어떻게 톰슨 모델과 다른 내용들을 유추했을까에 대한 내용. 그러면 얘네한테 그 가장 큰 다른 내용, 가장 중요한 다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톰슨이 가지고 있는 얘네 모델을 잘 보시면 플러스가 여기저기 이제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저기 퍼져 있던 플러스를 러더퍼드가 어떻게 했다? 한 곳으로 모았다. 이제 얘네가 가장 중요한 그게 될 거야. 한 곳으로 모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한 곳으로 모은 걸 이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불러주고 뉴클러스라고 불러준다. 그렇지? 그럼 뉴클러스라는 녀석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요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자, 넘어가시면 우리가 러더퍼스 스카터링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러더퍼스 알파 파티클 익스페리먼트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자, 참고로 알파 파티클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알파 파티클은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울 거지만 결국에는 포트 힐리움과 동일한 녀석입니다. 힐리움 파티클과 동일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차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주냐면 알파 파이기 때문에 알파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2 차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쏘는 겁니다. 쏘는데 어디에서부터 쏘냐? 그 얘네 익스페리먼트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을 봐주면 좋은데 이쪽이 이제 알파 파티클 이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파 파티클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파 파티클을 이쪽으로 쭉 보냅니다. 그래서 알파 파티클들이 쭉 나가게 되고 중간에 있는 노란색 저거는 뭐냐면 골드 포일입니다. 골드 포일. 그래서 아주 얇은 골드를 아주 얇게 만들어서 저기에 이제 붙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러더퍼드가 상상했던 모습은 뭐냐면 모든 알파 파티클들이 그냥 다 통과돼서 일자로 통과돼서 이쪽 반대편에 이쪽만에만 찍히는 게 얘네가 상상했던 모습이야. 그래서 이쪽 초록색 요 녀석 부분이 이제 디텍터가 되겠지. 그 알파 파티클을 디텍트하는. 그래서 실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알파크를 쏘는 거고 그냥 디텍터가 주변에 있는 실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 실질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여기 쌤이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 얘네를 보시면 쭉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디텍터가 쭉 보일 텐데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 향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종종 옆쪽에 이렇게 디텍터에 지금 찍히는 모습 보이지? 여기 보여? 여기 보면은 막 이쪽에 찍히고 이쪽에 찍히고 심지어 이제 뒤쪽에도 이렇게 찍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찍히는 모습 보이지,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로더포드의 예상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럼 필요하겠지. 그럼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었던 이 모습과 조금은 다르게 얘네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로도 가고 여기에도 찍히고 심지어 얘네는 뒤쪽으로도 가더라. 뒤쪽으로. 뒤쪽에도 얘네가 찍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해석. 뒤쪽에도 찍히고 막 옆쪽에도 찍히고 아주 난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알파 파티클에 해당되는 내용은 So most alpha particle pass straight through the foil with no deflection. 대부분은 그냥 앞쪽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쌤이 100개를 쏘면 99개는 그냥 앞으로 간다고 보면 돼.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00개를 쏘면 999개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대부분. 알겠지?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some alpha particle one in 1800 그러니까 1800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slightly deflection 한다.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slightly deflection을 하더라. 라는 얘기야. 그지? 그중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뭐다? 아래쪽에 있는 very few alpha particle, which is one in 10,000, were deflected back more than 90 degree. 90도 이상으로 약 10,000개 중에 한 개가 뒤로 deflect 됐다라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만 뒤로 deflect 됐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아주 극소수지만 뒤로 deflect 됐다라는 게 이제 이 러더퍼드에서 되게 중요한 녀석이야. 왜냐? 러더퍼드가 상상한 건 요런 게 없어야 돼. 100% 얘네여야 되는데 실제로 봤더니 100%가 아니고 98%는 저거고 1.5%는 요거고 0.5%는 이거란 뜻이야. 예를 들어서 가령. 그지? 그래서 이 결과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는 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결과값이 나오면 안 됐는데 나왔다는 게 러더퍼드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쌤이 어저께 말했듯이 얘는 대포를 종이에 쌌는데 종이가 대포를 뚫지 못하고 이제 뒤로 튕겨져 나왔다란 그 정도의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observation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들어가야 줘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가 쌤이 밑에 explanation이라고 적어놨는데 거의 대부분의 알파 파티클이 앞쪽으로 통과했다는 뜻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대부분은 아톰은 비어 있다라는 뜻이야. 알지? Atom is mostly empty and the nucleus is extremely small. 굉장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 스케일을 쌤이 대충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쌤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책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얘네가 우리 보면은 쌤이 위에 사진상 러더퍼드의 모델 하면서 사진으로 갖고 왔던 게 사실 요거였잖아. 요거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스케일이 사실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그냥 비주얼상 저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안에 있는 뉴클러스는 정말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의 그 궤도는 정말로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의 궤도가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이미 아득히 벗어나서 있어야 돼. 원래는.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비교를 하냐면 야구장이 있으면 야구장 너희 가봤어? 야구장. 그지? 야구장이 있으면 야구장의 크기가 저기 쌤이 방금 그린 빨간색의 영역의 크기면 뉴클레스의 크기는 모래알 한 알갱이 정도다. 이 정도 크기의 스케일, 실제 스케일이야.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스케일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atom is mostly empty and nucleus is very small.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러더퍼드가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mostly empty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비어 있으면 그러면 얘네 책상도 땅도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러더퍼드 생각에 이것도 다 비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면. 그래서 러더퍼드가 자신이 맞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노벨상 수상자에 올랐고 노벨상을 받았다는 노벨 아침에 노벨상 그 발표가 있는 아침에 당일날 말해준다 그래요. 노벨상은 누가 수상자인지. 그러니까 노미네이트가 여러 그 캔디데이트가 여러 명 있잖아. 그러면 노미네이트가 누군지를 아침에 말해준다 그래. 그래서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자기는 약간 침대 밖으로 발을 뗄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그러면 내 이야기가 맞으면 대부분은 비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그 바깥으로 가다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 그 사람. 좀 이상하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대부분이 비어 있으면 나도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네가 쌤이 지금 얘네 보면은 알파 파리클을 쐈다라고 했다 그렇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쌤이 이거 다른 거 좀 지우고 일단 이 디플렉트 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디플렉트 된 거. 자, 알파 파리클을 쐈다 근데 쌤이 알파 파리클은 플러스 2 charge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플러스 2 charge.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얘네가 안에 뉴클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뉴클러스 파리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뉴클러스 파리클이 있으면 얘네가 디플렉트 되었다는 말은 만약에 얘네가 마이너스 차지였다면 와서 갖다 붙었겠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얘네가 플러스 차지를 쐈는데 얘네가 플러스여야만 이쪽으로 가다가 그 repulsive force를 받고 이렇게 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알파 파리클이 휘었다라는 뜻은 얘네는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뉴클러스는 positive charge다. 그 의미는 이 알파 파리클 디플렉션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지? 오케이.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그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얘기를 보면 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The center of atom, which is nucleus, is very dense and massive라고 되어 있어. Very dense and massive. 근데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세 번째 우리 observation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얘네가 쭉 와서 맞고 얘네가 알파 파리클이 튕겨 나갔다 그랬지. 알파 파리클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네가 한 개가 와서 맞고 얘네가 튕겨 나가려면 근데 맞고 얘네가 튕겨 나갈 수는 없을까? 그지? 여기서 알파 파리클 맞고 얘네가 튕겨 나갔다 했는데 맞고 얘네가 튕겨 나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뜻은 얘네가 맞고 이렇게 튕겨 나갔다는 뜻은 얘네가 무겁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뜻을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뜻은. 그래서 the center of atom was very dense and massive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무슨 의미를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알아줘야 돼. 그래서 요게 alpha particle experiment입니다. 얘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요 연습 문제 한 문제 있는데 요 문제 한번 스스로 해석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뭔 뜻인가? 이제 물리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너는 왜 커피를 몇 개? 보통 이게 봉지를 빼고 마시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봉지에 넣고 마시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태국에서 커피 사면 이렇게 봉지채 주는 거 알아?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아. 자, 라스트 20초 생각해보고 찍어봅시다. 오케이, 난 A인 것 같다. B인 것 같다. A.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 다들. 잘했어. 이게 무슨 해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알겠죠? 쌤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쌤이 98%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옆쪽으로 튀어나가는 게 약 한 2%, 1.5%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90도 이상으로 나오는 건 거의 0.5%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야 돼. 그러면 0에서부터 아주 작은 각도의 대부분이 몰려 있어야 돼. 그지? 그러고 가면 갈수록 완전 작게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A가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넘어가시면 우리가 뉴클러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러더포드가 발견한 뉴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쌤이 아까 첫 번째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지? 숫자를 잘 봐주시면 뉴클러스의 크기야. 6 곱하기 10의 15승인데 얘네 오비팅 아톰의 크기를 보면은 1.1 곱하기 10의 10 마이너스 10승이거든. 즉 얘네는 10의 5승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10의 5승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알겠지? 20, 100, 1000만, 10만 배 차이 나. 10만 배. 그 크기가. 아무튼 그런 스케일을 그냥 머릿속으로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얘네들은 되게 비슷한 크기가 아니구나.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거라는 걸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뉴클리스 노테이션 확 듣지. 확 듣고 본모도 이제 알고. 자, 뉴클리스 노테이션을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우리 화학에서 정말 많이 봤다, 역시.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 쌤이 항상 많이 드는 예가 그냥 4to 힐륨입니다. 힐륨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위에 4, 2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 그 아톰의 이름 이렇게 적는 게 뉴클리스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럼 2가 의미하는 건 뭐지? 프로톤의 개수다, 그렇지? 프로톤의 개수고 4가 의미하는 건 프로톤과 뉴트론의 개수를 더한 거다, 그렇지? 뉴트론 개수를 더한 거야. 프로톤과 뉴트론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이루어서 뉴클리온이라고 부르지. 자, 이거 용어에 대해서 잘 그 참작을 해줘야 돼. 우리 자 봐봐, 용어에 대해서 잘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 플러스하고 뉴트론 따로따로를 우리가 뉴클리온이라고 불러지. 뉴클리온. 그다음에 얘네를 통째로를 뭐라고 부른다고? 뉴클러스. 뉴클러스가 두 개 있으면 뭐야? 얘네 복수 형태. 뉴클리아입니다. 뉴클리아이. 얘네 복수 형태가 뉴클리아야. 그래서 용어 정리도 좀 잘 해줘. 그래서 뉴클리어는 프로톤과 뉴트론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우리가 잘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네 쌤이 그 밑에 있는 4to 힐리움에서 밑에 있는 2 프로톤 넘버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아토믹 넘버라 부른다,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명칭을 좀 알아주자. 아토믹 넘버.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 뉴클리온 넘버, 프로톤하고 뉴트론을 두 개 다 더한 넘버는 우리가 마스 넘버 또는 뭐 마스 넘버라고 부르지. 마스 넘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용어, 명칭도 좀 잘 알아둡시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아이소토라고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지? 아이소토는 뭐다? 얘네 데피니션을 잘 알아둬야 돼. 그렇지? 프로톤 넘버가 같고 대신에 뉴트론 넘버가 다르다는 겁니다. 프로톤 넘버는 같고 뉴트론 넘버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뉴트론 넘버는 다르다. 그래서 same number proton but different number of neutron.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다? 우리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원 하이드로젠이 있다. 그렇죠?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이 원래는 없습니다. 뉴트론이 없는데 걔네 아이소토가 여기서 뉴트론이 하나 더 붙게 되면은 우리가 듀테리움이라고 부르지. 듀테리움이고 여기서 뉴트론이 하나 더 붙으면은 트리티움이라고 부릅니다. 트리티움. 듀테리움과 트리티움.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소토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넘버가 다른 거야. 그렇지? 아래에 있는 넘버는 같아야 되고 위에 있는 넘버가 다르다. 듀테리움과 트리티움이 만나면 뭐가 생기게? 힐륨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할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주시면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에너지 레벨이라는 대한 녀석을 할 겁니다. 에너지 레벨. 자, 에너지 레벨은 이것도 마찬가지 화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는 간단하게만 배울 거야. 에너지 레벨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에너지 레벨이란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특정 궤도를 말해. 그치? 특정 궤도. 그래서 이게 아파트로 치면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에 얘네가 뉴클러스가 존재를 하고 그러면 얘네 궤도가 n equals to 1, 1층, n equals to 2층, 그리고 n equals 3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위에 n equals 3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아톰마다 달라. 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아무튼 얘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럼 이 중간 사이엔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나 여기? 그치? 우리는 일단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퀀텀 메카닉에서는 얘네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렉트론은 반드시 이런 그 궤도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궤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에너지 레벨이라 부르지. 이런 궤도를 에너지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은 얘를 따라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난다고 배웠는데 시저트 쌤이 또 아니라 그랬지. 얘네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스탠딩 웨이브를 그리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원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해줄 텐데 이쪽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레벨 있죠? 요 에너지 레벨.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 ground state라고 불러집니다. ground state. 그래서 1층이라 생각해 주면 돼. 아주 그냥 ground state 1층. ground state고 자, 그러면 이 일렉트론이 얘네가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씨. 그러면 각 레벨마다 특정 에너지 양이 존재합니다. 특정 에너지 양.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볼게. 그냥 얘 1층의 에너지량을 10이라 쳐볼게. 그리고 2층의 에너지 양을 20이라고 쳐볼게, 쌤이. 2층의 에너지 양을 20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 일렉트론이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10만큼 에너지가 있으면 2층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요런 내용을 사실 하는 거야. 그러면 저 10만큼의 에너지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어쨌든 10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면 몇 가지 소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외부에 있는 일렉트론이 얘를 칠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쳐서 10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아니면 또는 우리가 서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 레디에이션을 공급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특정 에너지가 얘네한테 딱 주게 되면은 즉 딱 정확하게 이만큼 얘 갭만큼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얘네는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깡충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 이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익사이테이션이죠. 그죠? 익사이테이션. 그래서 얘네는 특정 에너지를 받아서 10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익사이테이션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잖아. 그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간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excited state라 부르지. 무튼
저 excited state로 간 excited 된 에너지는 저 일렉트론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 되게 불안정해. 알겠지?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 자기 원래 에너지 레벨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면은 얘네는 지금 2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10의 에너지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10의 에너지를 버려야겠지. 어떻게 버린다? 여기서 이렇게 버립니다. 10의 에너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10의 에너지를 이렇게 버립니다. 무슨 형태로 버리냐면 바로 빛의 형태로 버립니다. 포톤. 이해돼? 쌤이 말한 거. 다 설명했어. 이게 에너지 레벨의 기본이야, 그렇지? 어. 화학에서 에너지 레벨 배웠지? 다 똑같이 배운다, 그렇지? 비슷하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요거를 이제 나타낸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네. 근데 요거 잠시만 보면은 되게 좀 빠르게 일어나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얘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에너지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가고 에너지 받으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빼고 나갈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알지? 요게 이제 그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지금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뭐라 그랬다? 기억나? 그럼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쌤이 10을 받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렇지? 근데 쌤이 만약에 100을 받으면 어떻게 돼? 10을 받으면 위로 올라가고 100을 받으면 여기서 더 튀어나가겠지. 즉 저 궤도 자체를 벗어나. 그치? 그럼 얘네는 이제 우리 이거를 뭐라 불러줘? 이런 걸. 궤도를 벗어났어. 무슨 일렉트론이라 불러주지? free electron이라 불러주지. 그지? 그래서 저 free electron 요런 되는 과정을 우리가 ionization이라고 불러주지. ionization. 음. 요런 용어들도 좀 잘 알아둡시다. 그래서 ionization 정의 봐주시면 electron gains enough energy to be removed from the atom from the all energy level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한 칸 뒤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쌤이 아까 10의 에너지를 내면서 얘네가 나간다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레벨이 있고 만약에 일렉트론이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즉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떨어지면서 얘네는 특정 에너지, 즉 포톤이라는 녀석을 내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 포톤은 기본적으로 그냥 빛이라고 알고 있으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에너지가 10만큼을 내면서 얘네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이 포톤도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포톤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네 공식은 H times F입니다. H times F. 이게 포톤의 에너지의 공식이야. 포톤. H가 뭐냐? 플랑크 컨스탄트를 얘기합니다. 플랑크 컨스탄트. 그래서 쌤이 플랑크 컨스탄트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다. 이렇게 적어놨어. 곱하기 frequency F.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frequency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frequency가 높으면 에너지가 높은 거. 그래서 누가 높다? 감마 레이, 엑스레이가 에너지가 높은 거다. 그렇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읍시다. 쌤이 에너지 레벨에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들을 좀 지워줄게. 쌤이 그냥 10, 20 이렇게 표현했지만 당연히 그거는 정확한 에너지 레벨의 숫자는 아닐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ground state의 에너지 레벨을 마이너스 13.6 EV라고 적습니다. EV를 줄로 바꿀 줄 알죠, 다들? 예. 자, 1 EV는 몇 줄이죠? 아시는 분 없나요? 이거 그 B.5 electricity 할 때 안 배웠어? 모르겠어? 그 EV가 결국에는 그 에너지의 단위이기도 하거든. EV가. E가 뭘까? electron charge. V가 potential difference거든. EV를 곱하면은 요 숫자 기억해 주면 돼. electron charge 뭐였지? 숫자. 요거랑 똑같습니다. 1EV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 즉 electron charge 숫자 생각해 주면 돼. 자, 아무튼 E1이 마이너스 13.62이고 E2가 세컨드 레벨이 얘네가 마이너스 3.39EV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일렉트론이 쌤이 너희들한테 문제를 내줄게. 일렉트론이 excited 일렉트론이 n equals 2 에너지 레벨에서 n equals 1 에너지 레벨로 내려올 때 특정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이 포톤이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를 한번 계산해 보자. 프리퀀시는 물음표.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예. 예. 그렇겠죠. 맞습니다. H 그 전 페이지에 보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자, 여기서 한번 같이 봅시다. 뭐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무슨 막 공식으로 외우기보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그냥 하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두 에너지 레벨 사이의 그 갭을 구해야 되잖아요, 씨. 그래서 저 에너지 갭을 구하기 위해선 E2 빼기 E1을 해보자.
그러면은 저 에너지 갭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3.39 빼기 13.6 EB가 나와. 그럼 얘네 계산해 주면 13.6 빼기 3.39 해주면 10.21이 나온단 말이야. EB가 나와. 첫 번째, 쌤은 EB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줄로 바꿔줄 거야. 그럼 10.21에서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해줘야지 우리가 줄이 나옵니다. 그럼 줄로 바꿔주시면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해주시면 1.6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네 에너지 레벨이 저거야. 근데 얘네가 그 에너지 레벨만큼의 에너지의 포톤이 나온다 그랬다, 씨. 결국은 포톤의 에너지인 HF가 1.6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라는 얘기다, 그렇지? 여기서 뭘 넘겨준다? H를 넘겨줍니다. H를 넘겨주시면 H 값이 아까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했다, 그렇지? 이걸 계산해 주시면 나누기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계산해 주시면 얘네가 그 프리퀀시 값이 2.46 곱하기 10의 15승 허츠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법이 떨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자, 플랑크 컨스탄트는 참고로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쌤이 그랬지. 이거는 물리학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를 나왔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승이 나왔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계산을. 그치? 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라인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라인 스펙트럼이 있어. 이미션 라인 스펙트럼하고 absorption 라인 스펙트럼 두 개가 있어. 자, 이미션 라인 스펙트럼은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얘네를 막 그 외부에서 지금 보면은 excited sample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막 공급해. 에너지 공급해가지고 얘네를 전부 다 excite를 시켜. excitation 시킨다는 뜻은 에너지 레벨을 다 올려. 그렇지? 일렉트론 에너지 레벨을 올린 다음에 그러면은 가만히 냅둬. 가만히 냅두면 다시 떨어지겠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빛을 내겠지. 그걸 이제 모은 거야. 그걸 모은 게 이제 이미션 라인 스펙트럼이야. 그러면은 검은 바탕에 몇 가지 빛들에 대한 색깔만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원소에 예를 들어 쌤이 뭐 힐륨은 좀 그러니까 뭐 16, 8 옥시즌에 대한 녀석을 했다. 그러면 옥시즌의 일렉트론 몇 개야? 학 학한 친구는 옥시즌 일렉트론 몇 개야? 8개잖아. 그렇지? 8개다. 그러면 8개에 대한 그 8개가 익사이트 돼가지고 8개가 빛이 나오겠지. 그러면 라인 스펙트럼에 8개가 찍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특정 패턴들이 찍힙니다. 라인 스펙트럼에. 알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옥시즌의 패턴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 그럼 이걸 어디다 써? 저 멀리 있는 행성이라든지 별들에서 스펙트럼을 따는 거야. 따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스펙트럼이 나왔어. 그럼 그 행성이 옥시즌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가 absorption spectrum을 어떻게 하느냐? absorption spectrum은 어, 없어진 빛들을 찾는 게 absorption spectrum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cool gas입니다. cool gas. 약간 시원한 cool and low pressure gas를 여기에다 뿌려놓고 white light를 거기 뿌리는 거야. white light 뿌리면 그 가스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속속 골라내. 자기들이 뽑아 먹어. 그러면 그 가스들이 익사이테이션 하려고 그 특정 파장의 빛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얘네가 보면은 화이트 라이트가 빨간 노출 파란보 다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뽑아낸 빛들인 검은 색깔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emission spectrum하고 absorption spectrum의 차이야. 그러면 emission spectrum 같은 경우는 electron moving to the lower energy level.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 그렇지? 내려가면서 에너지 내는 거니까 얘네가 emission spectrum 이렇게 되는 거고, absorption spectrum은 그 중간에 쌤이 뽑아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electron moving to the higher energy level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은색 라인이 각각 어떤 특정 일렉트론이 하이어 레벨로 간 거지. 저 에너지를 뽑아 먹고. 이해돼? 그래서 얘네가 이미션 스펙트럼과 업서션 스펙트럼이 이렇게 찍힌다. 자, 그다음 얘네 각각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이 라인 스펙트럼이 나온 저렇게 우리가 보통 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 아까 말했다시피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 n equals 1, n equals 2, n equals 3, n equals 4, 5, 6, 7 이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얘네가 일자로 그려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n equals 1, n equals 2, 아이고, n equals 2, n equals 3, n equals 4, n equals 5, n equals 6, n equals 7. 원래 이렇게 존재하겠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일자로 그린 거야. 일자로 n equals 1, 2, 3, 4, 5, 6, 7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서 얘가 사실은 어 예를 들어서 쌤이 이쪽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이쪽 일렉트론은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일렉트론은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 궤도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중에서 n equals 1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 레이만 시리즈라 그래. 리만 시리즈. 그래서 리만 시리즈가 그럽니다. 그러면 n equals 1으로 떨어지면 저기 보면은 알겠지만 이 갭들이 가장 커. 갭들이 가장 크다는 뜻은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뜻이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파장인 울트라 바이올렛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얘네가. 그렇지? 그다음에 n equals 2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발머 시리즈라 그러는데 발머 시리즈는 에너지가 크긴 하지만 약간 중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비지블 라이트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n equals 3로 떨어진 거 우리가 파센 시리즈라 그러는데 파센 시리즈는 그보다 낮은 파장인 인프라레드가 나와.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인프라레드야. 그 다음에 n equals 4가 이제 블랙캣 시리즈인데 블랙캣이 그 선생님 학교 물리학과 이름이 블랙캣 빌딩이거든. 그래서 블랙캣이 이제 임페리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기 적어놨어. 음. 그래서 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블랙캣 빌딩이라 부르는데 아무튼 임페리얼 출신이야 이 사람은. 이 블랙캣이 저기 그 너희들 그 영화 봤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봤어?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유년기 시절에 오펜하이머를 갈구는 역할로 이제 블랙캣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거기도 등장합니다. 무튼 그래서 얘네가 이런 것들 있다. 그 시리즈에 대한 이름들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가시면 연습 문제 있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마지막 30초. 자, 나는 A인 것 같다. B, C, D. 그게 뭔것 같아. 어. 하나는 벌써 나왔어. 이거 봐, 이거 C 아니면 D네. 한번 찍어봐봐. 오케이. 그죠? C가 정답이 맞죠? 자, 그래서 얘네가 자, 봐봐. two smallest frequency인데 쌤이 여기에서 이런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총? 3 팩토리얼? 그럼 6개? 4개? 3개? 그치, 봐봐.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요거 잘해야 돼. 왜냐면 봐봐, 쌤이 예를 들어서 그 n equals 3라 치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미션만 치면 이미션만 치면 그래서 이것도 네 개도 잘해야 돼. 네 개는 그럼 몇 가지 경우야? 총 그렇게 몇 가지 경우서야? 네 개. 다섯 개 경우의 수. 아니, 이게 수학이 아니잖아. 이게 뭐가 수학이야? 그냥 손으로 그어보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잖아 경우의 수. 이거 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거 물어본다, 진짜로. 아니, 이거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거 셀 줄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 나오는지. 자, 아무튼 여기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smallest frequency라는 뜻은 smallest energy라는 뜻이잖아. smallest energy라는 뜻은 이 중에서 갭이 제일 작은 거 두 개를 고르라는 거야. 얘네하고 누가 작아? 얘네가 작지. 이거 두 개의 frequency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쌤이 첫 번째 이 빨간색 1번 갭을 먼저 구하면 1번 갭 굉장히 쉬울 거야. 왜? 우리가 HF equals to 얘네 갭 미리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래. 근데 H value가 아까 뭐랬냐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래. 곱하기 frequency가 지금 얘네래. 그러면은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면 6.63 그냥 없어지고 frequency F는 10의 15승이잖아.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 스몰리스트 캡 뭐야? 얘네잖아, 그렇지? 얘네. 그럼 우리 똑같은 그거에서 제네로만 바꿔주면 돼. 캡을 13.3. 13.3 나누기 6.63은 2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2 곱하기 10의 15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잘랐다가 우리 휴식 좀 취했다가 다음 거 가보도록 합시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만큼의 갭만 알면 돼. 이게 에너지 레벨이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두개 더야. 아, 힘들어.
자, 다시 봐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뒤쪽에 넘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는 HL 내용들입니다. HL 내용들 조금 뭐 보시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 되게 수식들이 좀 많이 등장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HL 내용들은 우리가 4주차에 할 거고 커버할 거고 뭔가 또 다른 막 수식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 조금 확실히 SL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리는. 자, 아무튼 넘어가서 쌤이 그거 올려놨어. 그 뭐야? Radioactive Decay라고 해서 2.2에 대한 내용을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 다운 받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그다음에 우리 2.2에 Radioactive Decay를 좀 들어갈 텐데 이 Decay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 그래서 요것들을 좀 잘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Decay라는 게 뭐고 왜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쌤이 뉴클러스를 그려볼게. 쌤이 좋아하는 포트 힐리움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묶음을 묶여 있고 얘는 쌤이 포트 힐리움 그릴 거고, 포트 힐리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프로톤과 두 개의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두 개의 프로톤과 두 개의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얘는 프로톤 P, 프로톤 P. 프로톤은 우리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 뉴트론 N. 얘네는 뉴트럴입니다. 제로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얘는 차지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포트 힐리움에 대한 뉴클러스의 뉴클리온들을 쌤이 그렸어.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각각의 존재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무슨 힘이 존재할까 일단?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렇죠. 플러스하고 이제 프로톤은 프로톤끼리 서로를 이제 서로를 밀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플러스 서로 다 얘네를 서로를 미는 그런 repulsive force가 얘네는 electric 힘인 electric force니까 electrostatic force입니다. electrostatic force and they are repulsive. 서로를 밀어낸다. 그런데 저 힘만 있다면 당연히 얘네는 서로가 밀려나서 저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얘 힘과 반대되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그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attractive force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프로톤과 뉴트론끼리 잡아당기고 뉴트론과 뉴트론끼리도 잡아당기고 프로톤과 프로톤끼리도 잡아당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strong nuclear force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종류의 힘이 나왔다. 다시 strong nuclear force. 얘네는 attractive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의 힘들이 아주 잘 밸런스가 된다면 우리는 얘네 두 개의 힘이 아주 잘 밸런스가 돼 있다면 우리는 이 아톰은 매우 안정적이게 잘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면 우리는 그거를 stable particle이라고 합니다. stable atom. 자, 그러면 계속 이 stable atom인 상태를 유지하면 매우 좋잖아, 그렇지? 매우 좋은데 문제는 뭘까?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이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즉, 예를 들어서 쌤이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쌤이 우레니움을 한번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쌤이 236 우레니움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얘네는 뉴클리온들이 236개가 존재해. 우라늄 있지? 그런 것들. 236, 238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우레니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했는데 프로톤 같은 경우는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다, 그렇지? 근데 이 electrostatic force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얘네의 force의
원래 공식이 우리가 KQ1, Q2 over R 스퀘어드였잖아, 그렇지? 즉 거리를 잘 보시면 얘네는 이 거리가 사실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로 작용해도 물론 무한대로 가면 그 힘이 0이 되겠지만 어쨌든 짧은 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길게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쌤이 long range라고 쳐볼게. 길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strong nuclear force가 그 문제점이 있어. strong nuclear force는 얘네의 range가 굉장히 짧습니다. force의 range가. A very short range. 우리 대략적으로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 3 femtometer라고 해서 femtometer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거리를 우리가 작용을 하더라. 자, 그러면 짧은 거리를 작용하는 놈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분자 개수가 엄청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아, 이거 좀 특별한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좀 적절한 그림을 좀 찾아볼게. 좀 그림을 그리기 쉬운. 예를 들어서 이걸 쳐보자. 뭐 이런 굉장히 수가 많은 녀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수가 엄청 많아.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로를 밀어내는 repulsive forc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바깥쪽까지 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계속 밀어내고 있어. 서로를 밀어내. 근데 이제 attractive force에 해당되는 strong nuclear force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약간 이 중앙에서는 잘 작용을 하지만 이제 중앙에 있는 파티클들이 멀리까지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래. 그래서 얘네는 자기들끼리밖에 약간 국소적으로밖에 작용을 못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그 뻗어나가는 힘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야. 밖까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얘네 electric force가 strong nuclear force보다 크게 되는 거야. 즉 밀어내는 힘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강해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force의 imbalance가 일어나게 되고 force의 imbalance가 일어나게 되면 얘네는 unstable 아톰이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 왜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언젠간 어떻게 된다? 얘네가 떨어져 나가겠지. 얘네 확 떨어져 나갈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언젠간 얘네는 팍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쪽 부분이 떨어져 나갈 거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radioactive decay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언젠간 얘네가 잘 버티고 있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니까 팍 밀어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레이디오 액티브 디케이의 그 정의 의의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봐봐. 쌤이 앞서 말했다시피 원자의 개수, 즉 뉴클리온의 개수가 작으면 스테이블해. 그치? 대신에 이렇게 원자 개수가 많아지면 언스테이블해. 근데 우리는 자연은 항상 스테이블해지기를 원해. 항상 모든 상태가 스테이블해지기를 원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언스테이블해졌으니까 숫자를 줄여주는 거야. 얘네를. 알겠지? 그래서 끝에 있는 녀석들을 떼내주면서 숫자를 줄여주는 거야. 그게 바로 레이디오 액티브 디케이입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녀석들을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레이디오 액티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원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레이디오 액티브의 목적이 좋은데 이 레이디오 액티브 디케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레이디오 액티브 디케이는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했어. 얘가 밀고 있고 얘네 꽉 잡고 있어. 근데 언젠간 터진다 그랬지.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터질 줄 몰라. 그래서 얘네는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즉 우리는 얘네가 언제 터질지 그 시간 추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random process 다음에 spontaneous process라고 그래줘. spontaneous가 무슨 뜻이냐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좀 빨리 일으키고 싶어. 빨리 일으키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템퍼리처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프레셔를 막 줘. 그래도 얘네는 똑같다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아. 뭐 템퍼리처 높여주든 뭐 프레셔를 높여주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얘네는 그냥 똑같이 일어난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요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편할 것 같아 얘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쌤이 이쪽 부분 쭉 이야기를 해둔 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힘이 있는데 electrostatic force가 있고 repulsive force 그다음에 strong nuclear force가 있고 걔네는 attractive force다. 얘네 두 개가 잘 밸런스가 원래는 일어나야 돼. 근데 얘네가 이제 많아지면 그 force의 imbalance가 일어나고 unstable해진 particle들은 radioactive decay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radioactive decay is both spontaneous and random process.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spontaneous means that they cannot be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 which is temperature or pressure. Random process means it cannot be predicted when it will occu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랜덤 프로세스를 아주 잘 얘기해주는 에비던스가 뭐가 있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가 요런 그 실험 장치가 있거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GM 튜브라고 그래. GM 튜브. 우리가 가이거 뮬러 튜브라고 그러는데 가이거 뮬러 튜브, GM 튜브. 이게 이제 레이디오 액티브를 카운팅하는 거야. 카운팅. 얼만큼 레이디오 액티브가 일어났는지를 카운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 앞에 보면 레이디오 액티브 소스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이디오 액티브가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잡고 있다가 튀어나가 있지. 그럼 튀어나오는 파리클들을 여기서 세는 거야.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세.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막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분에 레이디오 액티브가 뭐 60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 레이트를 이제 말해주는 거야. 이런 그라이브 문노트가. 근데 걔네 카운트 레이트를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얘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네. 그렇지? 이런 exponential decrease를 가지고 있네라고 우리가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어. 그 트렌드가. 근데 대신 보면은 얘네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이런 그 fluctuation을 많이 가지고 떨어지잖아. 그렇지? 이 fluctuation이 무슨 뜻이냐면 쌤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살펴봐 가지고 얘네가 떨어지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얘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개라고 치자. 100개라고 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가 90개로 감소하고 80개로 감소해. 그러면 그 다음번엔 70개로 감소하겠지 하면서 봤는데 그 다음번에 70개로 감소하는 게 아니고 다시 95개로 올라와. 이래. 그러니까 나는 얘네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플럭추에이션들이 아까 말했던 랜덤 프로세스의 에비던스가 되는 거야. 추측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뜻을 의미해 얘네는 그냥. 이 얘네가 레이디오 액티브 소스가 있거든.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마다 레이디오 액티브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 레이디오 액티브가 일어난 그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야. 음. 얘네 쌤이 GMTV 한 김에 이 다음 페이지가 아닌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쌤이 넘어갈게. 이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쌤이 예를 들어서 앞서 있었던 그 GM 튜브에서 우리는 똑같이 쌤이 실험을 할 거야. 그래서 똑같이 실험을 해서 얘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실험을 했고 쌤이 1분 1미닛에서 우리가 측정을 했다고 시작. 그래서 1미닛에서 측정했더니 100 카운트가 나왔다고 시작. 그럼 얘네가 이제 그 계기판이 이렇게 쭉 해서 100을 이제 가리키겠지. 100을. 그럼 이제 100 카운트 레이트가 지금 되었다라는 이제 뜻이 되길 거야. 이렇게 되면. 그지?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이 그 레이디오 액티브 소스를 치울 거야. 치워 가지고 저기 뭐 어디에 그 잘 안전하게 쓰여 보관해 가지고 어디에 놨다라고 치자. 이제 얘는 없어.
삭제. 그러면 얘네 카운트 레이트는 0으로 떨어져야지 정상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카운트 레이트이 100에서 0으로 떨어져야지만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0으로 안 떨어져.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쌤이 이 숫자를 뭐 15라고 칠게. 카운트 레이트이 0으로 안 떨어진다는 거야. 왜 안 떨어질까? 0으로 안 떨어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까 방금 있었던 그 소스를 제외하고 나서 또 다른 어딘가에서 레이디오 액티브가 일어나서 여기에 들어온다는 소리야. 또 다른 소스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background radiation이라 불러줘. 이 background radiation 아까 말했던 이 15 count trace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야, 얘네는. 그러면 그 background radiation source가 뭐가 있을까? 그냥 일상적에서 우리는 아주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그런 background radiation이 있다는 뜻인데 어디에 일어날까?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벽돌이 있으면 무조건 그 벽돌에서 레이디오 액티브가 나와. 알지? 벽돌 그리고 땅 이런 데서 우리가 레이디오 액티브 소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라던 가스라고 있어. 라던 가스. 그래서 이런 벽돌이라든지 땅이 있는 그런 것들에선 저 라던 가스가 나옵니다. 그럼 라던 가스에서 레이디오 액티브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방 같은데 환기시켜 주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 방 계속 꼭 닫아 놓으면 레이디오 액티브가 안 나가. 다 너희들 고여 있거든. 그래서 환기를 시켜줘야지만 이 레이디오 액티브가 밖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무조건 환기를 잘 시켜줘야 돼. 얘네. 자, 두 번째 소스가 뭐가 있냐? 저기 우주에서도 날라옵니다. 우주에서도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우주에서도 날라옵니다. 코스믹 레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음식에도 레이디오 액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큰 상관은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유독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나나에서 좀 많이 나와. 알겠지? 근데 바나나에서도 나와도 먹어도 됩니다. 한 바나나에서 나오는 레이디오 액티브가 몸에서 이상이 있을 정도면 1년에 뭐 한 2천만 개 정도를 먹어야 된다 그래. 바나나를. 그래야지 몸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좀 레이디오 액티브 소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엑스레이 물론 엑스레이가 레이디오 액티브 소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너 그런 거 알아? 어, radioactive therapy라고 들어봤어? 그 항암 치료할 때 radioactive 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radioactive 많이 나오는 거. 핵무기, 그렇지? 핵무기 또는 우리가 radioactive 그 radio 뭐야? nuclear power plant, 핵 발전소 이런 데서 이제 좀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런 데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쌤이 두 장 넘어가면 여기 background radiation 관련돼서 쌤이 써놨어.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그 파이 차트 보시면 라던 가스가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쭉 순서대로 보시면 medical 그다음에 internal이 아까 말했던 food and drink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최초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소스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소스는 100이 나온다라고 했다. 그렇지? 소스가 있었을 때 근데 소스를 없애고도 15를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소스가 방출하는 카운트 레이스는 얼마지? 그렇지. 8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는 100 빼기 15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을 빼기를 해줘야 된다. 요걸 이제 생각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계산해줘야 돼. 얘네는. 그래서 계속 15가 나오는 건 아니고 15, 14, 뭐 16, 17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평균을 내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actual count rate를 구하기 위해선 background radiation을 빼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corrected count rate 이렇게 불러줍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쌤은 이렇게 약간 특히 방학 때는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 풀리는 시간도 많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도를 엄청 빨리 안 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방학 기간 때는 진도를 진짜 빨리 빼야 되잖아.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선생님, 어제는 그 수업 시간이 딱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났거든. 중간에 그 점심 저녁 시간 2시간 있어서 그거 빼면은 11시간 수업 시간이었거든. 11시간 동안 말을 해야 돼. 그러면은 진짜 농담 이고 막 숨이 여기까지 차. 계속. 그래서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아 진짜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짜증나게 진짜 못하겠다 해가지고 아, 포기할래 이러고 싶은데 포기할래 하면 저녁 시간에 또 쉴 시간이 있어. 그래서 약간 진짜 근데 이 여름 방학이 진짜 사실 제일 힘들어. 어. 너희들 어쨌든 일주일 하고 이틀만 더 하면 사실 끝이잖아. 그렇지? 왜냐면 1차 기간 끝나니까. 근데 쌤은 또 2차 기간이 있으니까 또 똑같이 해야 돼. 한 달에 또 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 이 하는 게 자체가. 그래서 여름 방학 때가 제일 힘들고 겨울 방학 때는 좀 할만해. 겨울 방학 때 또 보통 이제 그 방학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학생은 잘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 애들이 엄청 많거든. 온라인 애들 많으면 조금 더 이제 뭔가 수월해. 왜냐면 대면이라 많은 거랑 온라인이 많은 거랑 좀그 이게 느낌도 좀 다르거든. 수월한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그 일인데 대신에 이제 방학 기간만 빼면 진짜 살만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방학 기간만 제외하면. 어.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프로스 앤 컨스가 있잖아.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강사를 목표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다른 되게 좋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말했던 걸 잠시 해본 입장으로선 아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을까 강사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 어 이렇게 좋은데 안 할 이유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래서 쌤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되게 그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직업을 포기해도 쌤은 그 백업 플랜이 있었거든. 강사라는 백업 플랜이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쌤이 좀 안 좋은 대학 나왔으면 이런 백업 플랜도 없었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녔어야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쌤이 약간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막 빌빌 기거나 쌤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음. 아무튼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그 챕터 2.1에 대한 그 아토믹 스트럭처에 대한 녀석이 끝났어. 아토믹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러더퍼드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에너지 레벨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눈 거고 거기에서 사실 HL 친구들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4주 차에 좀 배워줄 거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레디오 액티브 디케이를 하는데 디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치? 스트롱 뉴클리어 포스라는 게 새로 우리가 했었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 그치? 근데 아직은 할 얘기들은 좀 더 많아, 그치? 그걸 내일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녕.